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국가고시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잘들 마무리하시고요. 다른 과목들 때문에 특히 의료 복규 관련해서는 많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의료법하고 의료기사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마지막 두 번째로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까지 세 개 단락을 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서머를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의료 법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틈틈이 시간 나실 때 음성을 통해서 혹은 이동 중에 혹은 잠깐 쉬실 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시험에 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장애인복지법. 자, 항상 총칙은 중요합니다. 총칙에서 목적 보시면 자, 장애인들의 아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 물론 장애인복지법에서 총칙에서 목적이 이렇게 딱히 문제로 나오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가 그 목적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번쯤 숙지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의 아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책임을 명백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애인의 정의를 보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정의. 그다음에 장애인의 종류를 보면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호흡장애인, 간장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 요루장애인, 뇌전증 장애인 이렇게 종류별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장애인의 종류가 아닌 건 이렇게 문제가 나오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런 장애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장애인의 장애 등급은 6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6등급. 예, 등급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장애인은 나눠졌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장애인의 학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장애인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장애인 학대로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이렇게 장애인 학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음 중 장애인 학대에 대한 내용 설명이 틀린 것은 해서 뭐 이렇게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이 말이 아닌 다른 말이 있으면 이제 장애인 학대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노인 학대하고 좀 비슷합니다. 노인 학대는 또 노인 학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학대에 대한 개념들을 좀 정확히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애인의 정책 종합 계획이라고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수립 및 시행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기간은 5년 정도 종합 계획을 시행을 하고요. 기간 5년 안에 기간 동안 하고요. 수립 목적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 내용 중에 틀린 것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교육 문화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경제 활동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사회 참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우리가 장애인 종합 계획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 교육 문화, 경제 활동, 사회 참여, 그 다음에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기억한 건 장애인의 날, 장애인의 날은 4월 20일을 장애인 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또 중요한 게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 그래서 정책조정위원회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목적은 장애인의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 평가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속 기관은 국무총리 산하에 소속되어 있고요. 심의 조정 사항으로는 한 8가지의 심의 조정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장애인의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요.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중요한 특수교육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장애인 고용 촉진 정책의 중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장애인 이동 보장 정책 조정. 여섯 번째, 장애인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일곱 번째, 장애인 복지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여덟 번째, 그 밖에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 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장애인 정책 조정 실무위원회를 만들고요. 위원장으로는 보건복지부 차관. 이렇게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보건복지부 차관이 또 나오는데요. 장애인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입니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 위촉위원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심의 조정 사항과 위원장으로 보건부 차관이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기본 정책의 강구에서 정보의 접근을 말씀드린 겁니다.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 장애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중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 수어 또는 폐쇄 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또는 자막 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 뭐냐, 국가와 지방단체 행사가 있을 때는 당연히 수어와 폐쇄 자막,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자막 해설 등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 수어 통역과 접자 및 인쇄물 등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행사는 분명히 요청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고 민간 행사에서는 요청할 수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는 뭐냐? 국가 지방자치에서 하는 그 요청하여야 하는 행사는 뭐냐? 보면 국경일, 기념일 중에 국경일은 다 하고요. 그다음 기념일 중에 복원의 날, 장애인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현충일, 국군의 날 및 노인의 날 이때는 요청하여야 함,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 방송국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주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단체는 이제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 광고 등 홍보 사업을 실시해야죠. 그래서 국가기금의 지방자치단체 장은 어린이집,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연 1회 이상, 연 1년에 1회 이상 이런 어떤 그 장애인에 대한 인식 교육 개선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보건부 장관은 인식 개선 교육의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고요. 인식 개선 이수율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특별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점검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 단체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국가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용 교조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됩니다.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등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본 정책 강구에서 이런 데서 문제가 나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홍보를 해야 된다,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그 다음에 매년 점검을 한다, 보건부 장관은. 그 다음에 기관 단체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혹은 인식 개선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해야 한다, 또는 그런 방법과 제출 결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정도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다음 정도의 설명이 아닌 것, 틀린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항상 모든 게 3년이었습니다. 의료법도 그렇고 의료기사법도 마찬가지고요.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고 3년마다 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 실태조사 방법, 대상 및 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장애 실태 조사 방법, 대상, 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거. 그 다음은 이제 재해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해동포 및 외국인 중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해동포도 우리나라에서 장애가 되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고소를 신고한 사람, 외국 재해동포인데 국내 고소하고 있다, 국내 지내고 있다라고 신고한 사람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고요.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가능하고요. 외국인 등록증을 한 사람으로서 체류 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영주권 있는 사람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고요. 결혼 이민자,
난민 인정자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재외동법 외국인 장애 등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국내 고소 신고를 한 사람,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증을 한 사람, 외국인 등록증을 한 사람으로서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 결혼 이민자, 난민 인정자는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일단 복지 조치를 보겠습니다. 복지 조치. 자, 복지 조치는 장애인 등록 취소가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 장애인 및 미성년자인 경우, 그러니까 장애인 등록 취소가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 장애인, 미성년 장애인 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등록을 취소한 사람이 이런 장애를 갖고 있어, 지적 장애인이거나 자폐성 장애인이거나 정신 장애인이거나 미성년자가 신청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14일 이내에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등록에 대한 취소 가능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장애인 등록증을 반환하는 경우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제 등록증을 반환할 수 있죠. 그러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러니까 장애인이었는데 뭐 개선됐다든가, 지적 장애인인데 좋아졌다 이러면 이제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각각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반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중복 발급 및 양도, 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장애인 등록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증 반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요. 장애인의 등록 취소, 등록증의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0으로 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시설과 단체를 보겠습니다. 복지시설 단체. 자, 복지시설과 단체를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그 다음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렇게 4개로 나눠집니다. 이건 이제 시험 문제 자주 20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보면 그 복지시설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라면 주거 공간을 활용하여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 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장애인 거주시설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봐볼까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 치료, 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우리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주시설은 아까처럼 어떤 공간을 주고 그거에서 일정 기간 동안 거주 요양하는 것을 거주시설 하고요.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지역의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훈련하거나 장애인 일상생활 여가활동을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은 이제 직업이겠죠. 그래서 일반 작업 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직업재활시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시설. 의료시설은 당연히 뭐겠어요? 의료에 대한 서비스겠죠.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 판정, 치료 등의 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료재활시설이라 합니다. 이렇게 4가지 정도의 거주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이거에 대한 특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떤 목차를 보면, 제목을 보면 거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특성을 잘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해야 되죠. 국가와 지방단체 외에 자가 장애인 복지단체를 단체 외에 자가, 그러니까 단체가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장애인 복지를 설치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시설 소재는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신고해야죠. 다만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 운영을 신고할 수 없습니다. 자,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 일정 규모 이상의 필요한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30명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수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르고요.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 기준, 신고, 변경 신고 및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0으로 정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보면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은 취업 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성범죄자가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취업 제한을 할 수 없지만 10년까지는 취업 제한을 할 수 있다 정도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복지시설 단체에서 금지 행위 보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금지 행위죠. 장애인에 대한 금지 행위를 보시면 금지 행위면 자,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다음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다음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다음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물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음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을 위한 고개를 시키는 행위, 이런 행위들, 이런 금지 행위들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출제 요령에 보면 이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그날 국민건강보건법에 관해서는 벌칙에 대해서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다고 지금 공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벌칙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금지행위는 다 벌칙하고 관계된 거거든요. 그럼 몇 년이냐 몇 년 하는데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금지 행위가 아닌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금지 행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리가 벌칙은 이제 우리가 꼭 굳이 암기하지 않고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금지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기본적인 문제를 내야 되는데 문제를 낼 만한 것들이 벌칙이었는데 벌칙이 3개의 단락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금지 행위를 좀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지 행위 잘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학대 예방과 방지 의무, 이건 뭐 기본적으로 한번 읽어볼 건데요. 장애인 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겠죠. 장애인 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와 장애인 학대 현황 조사 필요하죠. 장애인 학대에 관한 신고 체계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및 치료와 피해 장애인의 가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겠죠.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기관, 법인, 단체, 시설 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들을 우리가 장애인 학대 예방과 방지 의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벌칙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기억하시면 문제 출제될 요인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노인복지법 가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벌칙은 없기 때문에 바로 노인복지법으로 가서 이제 노인복지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인복지법의 총칙, 목적 보면 노인의 질환을 사전 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그러니까 보시면 노인복지법의 목적은 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 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9년도에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 복지 목적에 대해서. 그래서 노인복지법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문제 나왔던 것이 답이 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나 어쨌든 간에 노인에 대해서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도 하고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의 정의를 보면 부양의무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 그러니까 직계비속에는 이제 자녀를 얘기하는 거죠. 보호자는 부양자의 의무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 보호자가 해당합니다. 침해는 침해관리법에 따른 침해를 말하는 거고요. 노인학대, 여기서 또 노인학대에 대해서 조금 기억하시는데 아까 장애인학대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노인학대도 장애인학대 거의 비슷합니다. 보시면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 그러면 아까 뭐가 틀리죠? 여기서는 언어적 폭력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학대와 노인학대 틀린 거는 언어적 폭력만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학대는 언어적 폭력은 없습니다. 장애인학대는 언어적, 성적 폭력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빠진 거를 좀 기억하시면 나중에 혹시 노인학대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뭐 언어적 폭력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그건 이제 틀린 문제겠죠. 성적 폭력만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언어적 폭력만 빠졌던 뿐이죠. 그 장애인복지법하고 그런 것들은 좀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노인학대 관련 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노인 학대를 우리가 65세 이상인 노인에 대한 노인 학대를 우리가 노인학대 관련 범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노인 실태조사. 예, 항상 실태조사는 3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의 복지 및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한다. 항상 3년마다 실태조사는 3년마다 다 동일합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노인 실태조사의 내용에 대해서 보시면 노인의 생계와 첫 번째, 노인의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의 가구 구성, 소득, 재산 등의 경제 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들을 실태조사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가구 구성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그래서 혼자 사는 건지 누가 부양 가족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노인의 부양 실태 및 가족 관계에 관한 사항 체크하시고요. 세 번째 체크하고요. 노인의 소득, 재산 등 경제 상태 및 경제 활동에 관한 사항도 체크해야 되겠죠. 네 번째, 노인의 보건 의료 및 사회활동 실태에 관한 사항 체크하고요. 다섯 번째, 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노인 복지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체크하고요. 여섯 번째, 노후 준비 상황 및 노후 준비 주체 등 노후 생활의 인식에 관한 사항들도 체크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그 밖에 노인 보건 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죠. 그래서 노인 실태 조사의 내용이 아닌 것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노인 실태 조사의 내용이 아닌 것 이렇게 7가지가 있으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운 것보다 어떤 노인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 어떤 정책을 해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들을 이렇게 한다. 3년마다 이런 실태 조사를 해서 그 노인들에 대한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한다 보시면 되겠죠. 다음 이제 노인복지 상담원. 노인복지를 담당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에는 노인복지 상담원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 상담원의 직무를 보면 첫 번째,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를 하고요. 두 번째, 노인복지에 필요한 가정환경 및 생활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하고요. 세 번째, 상담 및 입소 등의 조치에 필요한 상담 및 지도를 하고요. 네 번째, 노인의 단체 활동 및 취업의 상담을 하고요. 다섯 번째, 기타 노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체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 상담원의 직무에 대해서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과 복지 조치를 보면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의 설치 운영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 기관,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세 가지의 그 전담 기관이 있는데요. 노인 인력 개발 기관,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 노인 취업 알선 기관. 그래서 조금은 인력 개발, 일자리, 일자리나 취업은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노인 인력 개발 기관은 노인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 사업을 하고 조사 사업을 하고 교육을 하고 홍보 및 협력 사업을 하고 프로그램 인증, 평가 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노인 인력 개발 기관이라 하고요.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 일자리의 개발, 지원, 창업, 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 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노인 인력 개발 기관은 평가 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고,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은 직접적으로 그 일자리를 개발, 지원, 창업, 육성해서 직접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력 개발과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은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비슷한 말이 노인 일자리 개발, 노인 일자리 공부 똑같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인력 개발 기관은 지원하는 기관이고,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은 직접 그걸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취업 알선 기관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 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얼추 세 가지가 좀 비슷합니다. 하지만 아까처럼 노인 인력 개발 기관은 지원하는 기관이고, 일자리 지원 기관은 직접 담당하는 기관이고, 취업 알선 기관은 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따라서 좀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덜 헷갈리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 운영 또는 위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대한 기준, 시설 및 인력에 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이고,
일자리 전담 기관의 설치 운영 위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대통령령이냐 보건복지령이냐 이런 것들 자주 문제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하시면 될 거고, 설치나 운영이 뭐 돈이 들어가는 거죠. 돈이 들어가는 건 다 대통령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적을 때는 보건복지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이 들어간 사항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이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이런 게 있는데 이거 한번 그냥 읽어보면, 보건부 장관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과 관련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 조사 및 관리를 하고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 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 사업의 홍보, 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정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또 시험에 많이 나왔던 문제고요. 그래서 종류를 보면 총 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노인 주거복지, 의료복지, 여가복지, 노인복지, 보호전문기관, 일자리 지원기관, 피해학대 노인 전용쉼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자, 노인 주거복지시설 첫 번째 노인 주거복지시설에는 총 3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로시설은 노인들을 입소시켜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양로원 같은 데 있죠. 예. 동네 가보면 이렇게 그런 그 노인들 가시는, 이렇게 입소시켜서 노인들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게 양로시설이고요. 노인 양로시설. 그다음에 노인 공동생활가정은 이제 가정이겠죠. 그래서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노인 공동 생활 가정은 가정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이런 거면 노인 공동 생활 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들에게 주거 시설을 임대해서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노인복지주택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3가지가 있는데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있는데 각각의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 특징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아까 말한 이제 양로시설이라면 뭐 이렇게 급식,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라면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 복지주택이라면 노인들에게 주거시설 임대 이런 것들을 좀 특성 있게 기억하시면 덜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입소 대상, 입소 절차, 입소 비용 및 임대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은 보건복지비용으로 정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노인 의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예, 뭐 내용이 많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이렇게 있는데, 이제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노인 요양시설로서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서 급식, 요양과 같은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그러니까 요양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제 노인 요양시설이죠. 그러니까 어떤 병으로 인한 심신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럼 당연히 의료적인 서비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중풍, 치매, 노인성 질환의 심신에 장애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노인 의료 복지 시설을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아까 말한 급식과 요양을 담당하는 노인 요양 시설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 여기도 이제 가정이란 말이 나오죠. 가정이란 말은 뭐예요? 똑같이 치매, 중풍으로 노인성 질환의 심신 장애가 발생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 그죠? 아까 노인 요양시설은 그냥 급식과 요양만 한다 그러면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은, 여기 가정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다 똑같은데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이 있느냐, 그냥 입소시켜서 급식 요양만 하느냐에 따라서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 좀 더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의료 복지시설 설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의료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 외자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여가복지시설. 자, 이제 여가란 말은 뭐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내가 집에 있는데 여가 생활을 한다, 이렇게 뜻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가복지시설, 밖으로 나가서 여가 생활을 한다, 이런 거 보시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이렇게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말 그대로 이제 복지관 같은 거 많이 하죠. 어르신들을 모아서 취미생활하고 사회참여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들을 제공하고, 건강증진이나 질병 예방에 대한 뭐 간단한 물리치료실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노인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노인복지관이라 하는 거고요. 경로당 뭐예요? 친목도모 하시는 거죠. 어르신들이 이제 마을 경로당 같은 데 가서 서로 이제 친목도모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공동 작업 같은 것도 하고
예, 그런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걸 경로당이라고 하고요. 노인 교실, 뭘 배우는 거죠. 교실이란 건 그러니까 노인들에 대해서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 건강 유지, 소득 보장 및 기타 일상생활에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교실이란 건 뭐예요? 배운다는 거죠.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정도에 봤을 때 우리가 노인 교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가 복지시설은 복지관, 경로당, 노인 교실 밖에 나가서 내가 집이 있는데 밖에 나가서 한 번씩 여가로 하는 거를 여가 복지시설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재가 노인 복지시설 거기에는 이제 재가는 뭐예요? 집으로 오는 거죠. 내가 집에 있는데 방문해서 해주는 걸 재가 노인 복지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 방문 요양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방문 요양 서비스 뭐예요? 이제 집으로 와서 노인들에게 이제 편의적인 걸 해주는 거죠. 집으로 가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노인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거고 주야간 보호 서비스 집이 있는데 돌볼 가족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을 어르신을 모시고 와서 일정 기간 주간 때나 야간 때를 보호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거를 해주는 것을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 물리치료사들이 많이 이걸 하고 있죠.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 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그때 단기보호 서비스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복지진을 해보는 것을 단기보호 서비스합니다. 방문 목욕, 목욕 많이 가죠. 어르신들 목욕하기 힘드니까 너 낙상 위험 있고 미끄러지기 때문에 목욕차가 가서 어르신을 모시고 와서 목욕시켜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가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찾아와서 하는 이런 것들. 주야간 보호 서비스도 차가 가서 집 앞에서 어른을 모시고 오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재가 노인 복지시설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요.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 대리인, 직계 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고 직계 친족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형제자매, 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변호사는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보조인으로 선임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금지행위 보겠습니다. 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대해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첫 번째,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두 번째,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세 번째,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네 번째,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다섯 번째,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물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 여섯 번째,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자, 이런 것들 아까 말했지만 이제 그 노인복지법에서도 벌칙이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이제 금지행위, 다음 주 금지행위 아닌 거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지행위의 6가지도 여러분들 할 벌칙이 나오는 것보다 훨씬 낫죠. 전체적으로 다 벌칙에 해당하는 겁니다. 몇 년 벌칙인데 그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니까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서 사업의 정지. 그러니까 혹시 시도지사 신장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이나 노인유로복지시설 또는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이 다음 원에 해당하는 때는 1개월 이하의 1개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4가지가 있는데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될 때, 수탁을 거부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 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그다음에 4번째, 비용의 순환 및 청구의 규정을 위반할 때 이렇게 1개월 내지는 1개월의 정지나 폐지를 명할 수 있다는 거죠. 시도의사 구청장이요. 자, 노인복지법까지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 2개 단락을 마쳤는데요. 여러분 또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한테는 또 큰 힘이 되고요. 또 주변에 혼자만 듣지 마시고 주변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동기가 있다면 동료가 있다면 이런 사이트를 좀 알려주셔서 링크를 보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아요 구독이 많아지면 제가 의료관계법규 외에 공중보건법도 한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이 조금 더 많이 있어야 제가 그걸 또 준비할 명분이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그 구독이 저한테 힘이 되고요. 그럼 내가 다음 것도 준비할 때 성심성의껏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국민건강보호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총칙 한번 볼게요. 좀 빨리 가겠습니다. 자, 목적을 보면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건강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한다. 그러니까 목적을 보면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을 보면 자, 국민건강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한다. 국민건강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 이게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관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 국민건강보험의 종합계획을 보면 수립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5년마다 아까도 그 장애인복지법도 5년이었죠. 5년마다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종합계획 시행연도는 전년도에 9월 30일까지 하고 시행계획은 시행연도 전년도에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목적만 좀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 5년마다 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소속은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심의 의결 사항을 보면 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아까 장애인정책심의위원회도 있었죠. 그거 보면 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하고요. 요양급여 기준, 요양급여 비용에 관한 사항,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심의 의결한다 보시면 되고요.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 이것도 또 차관이 한번 나오죠. 임기는 3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입자를 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 지역가입에 해당합니다. 직장가입자에 대해서 보시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그러니까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면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그러니까 고용을 1개월 이상 하지 않는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 아닌 거죠. 자,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전환 복무된 사람, 군 간부 후보생도 제외되죠. 선거에 당선돼서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상황의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들은 이제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 네 가지 잘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격의 취득 시기 있습니다. 자격 취득 사유와 시기를 보면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가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습니다. 어떻게든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지역가입자가 돼야 됩니다. 무조건 의무이기 때문에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자가 되는 거죠. 가입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역이든 직장이든. 그건 뭐냐? 수급권자였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날. 그러니까 수급권자 받았던 사람이 이제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제외된 날, 그 대상에 제외된 날부터 자격을 얻는 거고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였던 사람이 그 자격을 잃은 날,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직장 가입자의 뭐 이렇게 부모나 자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의 피부양자 사람이 그 자격을 잃은 날.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였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그러니까 유공자이거나 의료보호 대상자였는데 그 유공자가 박탈됐거나 의료보호 대상자의 혜택이 이제 끝났던 그 제외된 날, 그러니까 바로 제외된 날, 자격을 잃은 날, 제외된 날. 그 다음에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는 그 신청한 날. 그러니까 보험자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 그러니까 이제 얘가 유공자가 됐어요. 그 전에. 그리고 의료보호 대상자가 됐어. 오늘 그 신청한 날, 그 유공자를 받아서 내가 신청한 날. 그러니까 뭐시 보면 자격을 얻는 날은 제외된 날, 자격을 잃은 날, 또 대상자 제외된 날, 신청한 날, 그 날에 이제 각각 자격을 얻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직장 가입자든 지역 가입자든 이렇게 쟤들 그 각각 자격을 얻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격이 상실 또 볼게요. 자격 상실의 사유와 시기. 아까는 이제 자격이 됐다는 거죠. 상실이 된 거죠. 그럼 뭐냐? 자격 상실된 부분도 좀 자주 나오는데요. 이건 보시면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이 세 가지는 다음 날입니다. 사망한 날, 국적을 잃은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달의 다음 날은 다음 날이고요. 그 다음에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직장 가입자의 이제 내가 그 밑에 소속이 된 날,
된 날, 피부양자 된 날, 수급권자. 왜냐면 내가 이제 의료보험 수급권자가 된 날, 그날.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 등 건강보험 대상자가 되어서 건강보험 적용 배제를 신청한 날. 아까 건강보험 적용받던 신청한 날이 된다겠죠. 이것도 배제를 신청한 날. 그러니까 사망한 날, 국적을 잃은 날, 국내 거주하지 아니된 날은 다음 날인 거고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된 날, 수급자가 된 날, 그 다음에 신청한 날, 이렇게 세 가지, 여섯 가지를 좀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실 신고 시기는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실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보험급여를 보겠습니다. 요양급여 보면, 자, 보험급여에서 요양급여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합니다. 국가는 요양급여를 실시하죠.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돈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진찰, 검사, 약제, 치료제의 지급, 처치,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이제 치료까지. 그러니까 총 진찰, 검사, 약제, 치료제 지급, 처치,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이렇게까지 요양급여에 해당합니다. 근데 간호와 이송은 요양기관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요양기관에서의 간호와 이송은 제한이고, 요양기관에서는 진찰, 검사, 약제, 치료제 지급, 처치 및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까지만 요양급여고요. 간호, 이송은 기관에서는 하지. 그러니까 요양급여에는 간호, 이송이 포함되지만 요양기관으로 갔을 때는 간호, 이송은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양기관이라 하면 아까 반 요양기관에서는 간호와 이송은 제외된다 했죠. 요양기관 뭐냐? 의료기관, 약국,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렇게는 요양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요양기관에서는 간호와 이송은 아까 요양급여에서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의 정지, 급여를 이제 정지시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이제 보험급여를 내야 되는데 급여를 정지되는 경우, 국외에서 여행 중인 경우,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현역병, 전환 복무된 사람, 군 간부 후보생, 교도소, 그 밖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급여를 정지하는 거죠. 이건 국가가 책임지고 있고, 국외 여행하는 경우에는 국외 여행에서 한 경우에는 국외 급여를 정지하는 거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세계 달력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네, 고생들 하셨고요. 공부하나 고생하셨고요. 제가 1차와 2차를 나눠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2차에 나온 거는 벌칙이 나오지 않는다고 공지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서머를 만들어 봤고요. 어쨌든 제가 준비한 거기 때문에 100% 여기서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중요한 생각부분만 캡처를 한 거니까 참고하시고,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틈틈이 의료관계법규만 따로 공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동하실 때 들으면서 조금 더 한번 리뷰하면 의료관계법규에 대해서 20문제가 나오는 거에서 조금 더 점수를 많이 맞아서 여러분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합격을 기원하고요. 다 합격하셔서 내년에 또 좋은 곳에 다 취업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꼭 합격하십시오. 감사합니다.